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누구보다 존경스러웠던 사람이 있으신가요? 보통의 사람들은 존경하는 인물을 말하자면 대답을 못하거나 책에서 본 위인들, 본인에게 영감이나 귀감을 주었던 분들을 이야기하실 텐데, 저에게는 존경하는 인물 1위가 바로 우리 엄마랍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배운 건 없지만 정말 누구보다 똑똑하고 현명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우리 엄마의 이야기랍니다. 하나밖에 볼 줄 몰라서 제 인생을 망칠 뻔했던 그 순간, 우리 엄마의 도움으로 저는 구렁텅이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던 기억밖에 없었어요. 늘 제 옆에는 든든한 아버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는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어린 시절을 보냈죠. 또래 아이들이 아빠와 즐겁게 뛰어놀고 있을 때 저는 멀찍이 떨어져 그 모습을 바라보곤 했어요. 제가 한 7살쯤 되었을 때였을 거예요. 하루는 어린 마음에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엄마, 나는 왜 아빠가 없어? 다른 애들은 다 아빠랑 같이 있는데 난 왜 없어? 엄마는 순간 제 질문에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절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그리고는 제 눈을 바라보며 다정하게 말씀하셨죠. 우리 딸 아빠는 정말 능력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었어.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주 커다란 분이 그 좋은 능력을 좋은 일에 쓰시려고 일찍 데리고 가셨어. 근데 나도 아빠가 필요한데. 그 하늘에 있는 아주 커다란 분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리 아빠를 데려갔대? 그러게 말이다. 우리 딸한테는 아빠가 정말 필요했는데 엄마가 아빠 몫까지 2배, 3배로 열심히 살게.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응? 하지만 그런 엄마의 말에도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점점 커가면서 저는 엄마가 말했던 하늘에 있는 아주 커다란 분이 누군지 조금씩 깨닫게 됐어요. 친구들이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 되면 교회에 가자고 종종 말을 걸곤 했죠. 교회 가면 공짜로 과자랑 선물 주는데 너도 갈래? 저는 친구들의 그런 제안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어요. 어린 마음에도 뭔가 원망 같은 게 있었거든요. 왠지 교회에 가면 아빠를 데려간 그 커다란 분을 만날 것 같았어요. 아빠를 빼앗아간 그 사람한테 과자며 선물이며 받는 게 싫었죠. 난 안 가. 거기 가면 내 아빠 데려간 사람 볼 것 같아.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은 저에게 더 많은 결핍을 느끼게 했습니다. 운동회 때 친구들은 아빠와 함께 손잡고 달리기를 했지만 저는 엄마와 손을 잡고 뛰어야 했어요. 엄마는 항상 웃으며 절 끌어안아 주셨지만 저는 그때마다 묘한 서운함을 느끼곤 했죠. 놀이공원에 간 날은 더욱 그랬어요. 친구들이 아빠의 어깨 위에서 신나게 웃을 때 저는 그런 모습을 그저 바라보기만 해야 했죠. 이런 작은 일들이 반복될수록 저에게는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제 인생이 조금이라도 달라졌으면, 평범한 가정처럼 아빠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여러 번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몰래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엄마 앞에서는 울지 않았어요. 어린 마음에도 엄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엄마는 손을 놓고 계셨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없었더라면 아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엄마는 정말이지 악착같이 살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악착스럽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엄마였어요.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 엄마가 사실 글자를 잘 모르신다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글자를 배워오던 날, 엄마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신기한 듯 물으셨죠. 우리 딸, 이게 우리 딸이 쓴 글자야? 네가 벌써 이런 걸 배우다니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엄마는 이 글자들 몰라? 학교에서 다 배우는 건데. 엄마가 어릴 때는 학교에 갈 수 없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글자 아는 우리 딸이 너무 자랑스럽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엄마가 학교를 다닌 적이 없었다는 걸 말이에요. 어린 저는 그 사실에 놀라기도 했고, 마음 한구석이 조금 아파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강한 엄마가 글을 몰라서 불편한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절대 그 사실에 주눅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사셨죠. 하루하루를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엄마가 일을 나가시면 저는 혼자 집에 남아 공부를 했어요. 우리 딸은 엄마처럼 살지 마. 많이 배워서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엄마의 말을 들을 때면 저는 마음속에서 굳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겠다고요. 엄마가 못 배웠던 그 글자들을 더 많이 배우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엄마가 그동안 고생하신 것들을 꼭 보답하겠다고 말이에요. 엄마는 제 전부였으니까요. 어릴 적 우리 엄마는 깊은 산골짜기 작은 마을에서 자라셨대요. 학교 문턱조차 제대로 넘어본 적 없이 농사일을 도우며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손이 부족하니 엄마는 학교에 가는 대신 밭일과 집안일을 도우며 바쁘게 자랐다고 하셨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엄마는 늘 제가 글자를 배우는 모습을 보며 감탄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글을 모른다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야무진 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손맛 하나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엄마가 만들어주신 김밥이나 떡볶이, 순대는 시장에서 소문이 날 정도였으니까요. 네 아빠가 말이야. 엄마가 해준 밥맛에 반해서 그냥 보쌈하듯이 날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단다. 우리 엄마와 아빠는 고향 친구였다고 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둘이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자리를 잡았다고 하셨죠. 그래서였을까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도 엄마는 홀로 저를 키우며 한숨 쉬는 대신 국자를 먼저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시장 구석에 작은 컨테이너 하나를 얻어 분식집을 차리던 날을 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해요. 메뉴는 단출했어요. 김밥, 떡볶이, 순대, 그리고 계란찜 정도였죠. 하지만 손맛 하나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꼭 다시 찾아왔어요. 엄마의 작은 가게는 금세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도 엄마 가게의 맛을 인정했는지 점심 도시락을 정기적으로 주문하겠다는 제안을 해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엄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이 나타났던 게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저는 그 사람과 엄마의 만남 자체를 막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 사람은 시장 상인회장과 친하다는 중년 남자였어요. 평소에도 자주 시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말을 섞는 모습이 보이곤 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장사 잘 되는데 자리를 좀 더 넓혀야 하지 않겠어요? 아유, 무슨 자리까지 넓혀요. 전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감사하죠. 사장님, 시장 내에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한 아주 좋은 자리가 있어요. 계약서도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권리금 3천만 원만 투자하시면 더 좋은 위치에서 편하게 장사하실 수 있어요. 남자는 종이 몇 장을 엄마 앞에 내밀었죠. 엄마는 그 순간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글자를 읽을 수 없었기에 계약서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엄마는 글을 모른다는 사실이 항상 약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드러내는 걸 몹시 싫어하셨어요. 그날 밤, 엄마는 집에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가 걱정되어 옆으로 다가가 말을 걸었죠. 엄마, 무슨 걱정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아저씨가 찾아와서 자리를 옮기라고 하더라. 더 좋은 자리래. 근데 엄마는 글을 모르니 계약서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
그 아저씨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고민이야. 며칠 뒤, 그 남자는 다시 한번 엄마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부드러운 말투로 엄마의 마음을 흔들었죠. 사장님,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는 금방 다른 사람이 차지할지도 몰라요. 사장님께는 특별히 좋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엄마는 결국 그 달콤한 말을 듣고 말았어요. 사람을 잘 믿는 엄마의 성격이 안타까웠지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엄마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말했어요. 딸, 엄마는 이 기회를 잡아보려고 해. 더 좋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면 너도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엄마가 꼭 성공할게. 엄마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저는 그 순간 뭔지 모를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엄마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선택이 이루어지고 말았죠. 지금이라도 시간이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때의 엄마를 꼭 붙잡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마의 작은 분식집은 그 자체로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남자는 자신이 직접 계약을 대신 도와주겠다며 엄마에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친절하게 다가왔어요. 처음엔 엄마도 불안하고 의심이 들어서 망설였죠. 그런데 옆 가게 아주머니들마저 그 남자의 편을 들며 입을 모았습니다. 정희 엄마, 그 사람 믿을만 해요. 여태 시장에서 오래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싹싹하게 잘했거든. 맞아. 지난번에도 옆 통닭집도 그 사람이 도와줘서 크게 자리 잡았잖아. 이웃들의 말에 엄마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을 감추고 싶었던 엄마는 결국 남자의 말을 믿기로 했어요.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돈과 제가 대학 가려고 차곡차곡 모아둔 등록금 통장까지 전부 꺼내 그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엄마는 남자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저 글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말 잘 좀 부탁드려요. 아유, 사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잘 챙겨드릴 테니까. 그렇게 엄마는 믿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가게 오픈 날이 다가왔습니다. 엄마는 이른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미역국을 정성스럽게 끓이고 김밥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새 가게에서의 첫날, 그 기대와 설렘이 엄마의 얼굴에 가득했어요. 저도 들떠서 엄마 옆에서 계속 웃고 있었죠.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막상 새 가게에 가보니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문 앞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매몰차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 여기가 어디라고 문을 열어요? 당장 나가요! 그러자 낯선 남자는 더 거칠게 나오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이 드러났죠. 남자가 엄마에게 줬던 계약서는 가짜였고 권리금이라며 받아간 3천만 원도 전부 사기였던 겁니다. 그 남자는 이미 새벽에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고 전화번호마저 불통이었어요. 경찰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신고 접수는 해드릴 테니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는 서둘러 떠났어요. 가난한 과부와 어린 딸의 일에 큰 관심을 둘 이유도 없었겠죠. 그날 밤 엄마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울먹이며 자책했고 저는 그런 엄마를 말없이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엄마는 달라졌어요. 엄마는 그날부터 늘 가방에 작은 녹음기를 넣고 다니기 시작했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항상 녹음부터 했어요. 다시는 글자를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얼마 뒤 엄마는 다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닭발 장사였어요. 낡은 천막 하나를 깔고 야시장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추장 양념에 버무린 매콤한 닭발을 팔기 시작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엄마는 매일같이 닭발을 볶았습니다. 한 손에는 국자, 한 손에는 늘 켜져 있는 녹음기를 꼭 쥔 채였죠. 그 사건은 저와 엄마에게 너무 큰 상처였어요. 작은 가게의 간판까지 새로 만들어 달았었는데
그걸 다시 떼어냈던 날, 엄마는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는 게 분명히 보였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그 힘든 시간을 묵묵히 버티며 다시 삶을 쥐어짜듯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근처 폐업한 작은 가게 하나가 새로 임대 공고를 붙였습니다. 엄마는 그걸 보고 또 망설이셨어요. 보증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때 한 단골 손님이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간판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네? 간판을요? 제가 목공소를 하거든요. 늘 사장님 닭발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새 가게 여신다니까 제가 간판 하나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요. 대신 제 작은 도장 하나만 간판 구석에 박아주시면 됩니다. 엄마는 순간 울컥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작은 친절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던 거죠. 그리고 며칠 뒤, 새 가게 앞에 깔끔한 나무 간판이 걸렸습니다. 간판엔 엄마 이름을 딴 정희 분식이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우리 엄마는 그렇게 또 한 번 삶을 힘차게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친절과 엄마의 끈질긴 노력으로 우리는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정희 분식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사실 엄마의 가게는 분식보다는 거의 한식 식당에 가까웠습니다. 엄마는 아침이면 이른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죠. 직장인들을 위한 따뜻한 도시락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점심시간이면 제육덮밥과 각종 찌개류를 만들었고, 저녁에는 푸짐한 김치찌개 정식이 손님들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엄마는 하루에 3번씩 다른 국을 정성껏 끓이셨습니다. 밑반찬 하나도 절대 사오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항상 손수 재료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어 직접 반찬을 만들었어요. 엄마의 음식을 먹어본 손님들은 항상 다시 찾아왔어요. 맛도 맛이었지만 그 음식에 담긴 정성과 따뜻한 마음을 잊지 못해서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회사에서 우리 가게를 찾아와 엄마에게 대뜸 물었어요. 사장님, 여기 도시락 정말 맛있다던데 100인분 납품 가능할까요? 그때부터였어요. 공장, 사무실, 병원까지 단체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한 건 말이에요. 엄마의 작은 분식집은 어느새 지역에서 유명한 도시락 업체가 되어갔습니다. 단체 주문이 늘어나면서 엄마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지만 엄마는 그 일을 즐거워하셨어요. 딸, 엄마 요리학교 다녀볼까 하는데 어때? 엄마, 갑자기 무슨 요리학교예요? 내가 글을 모르니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이야. 음식은 평생 했지만 제대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드네. 딸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곧바로 인터넷으로 강의를 검색했습니다. 처음엔 인터넷 강의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엔 주민센터에서 연계된 요리 자격반까지 신청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는 더욱 자신감이 생기셨는지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외국 셰프의 쿠킹 클래스까지 참여하게 되셨어요. 하지만 엄마에게 강의 내용을 적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언제나처럼 작은 녹음기를 들고 다니셨어요. 강의 내용을 녹음해 오시면 제가 그것을 듣고 타이핑해서 정리해드렸죠. 작은 가게였지만 그곳은 우리 엄마에게 요리를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자 손님들에게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며 솜씨를 자랑하는 특별한 무대였습니다. 엄마는 새로 배운 메뉴를 바로바로 가게에 올렸고 손님들은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가게를 찾았죠. 엄마의 노력과 정성 덕분인지 손님들은 늘 우리 엄마를 돕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도시락 주문도 늘어났고 가게는 늘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엄마는 가게를 이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여유가 생겼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시장통의 복잡한 곳에서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번듯한 장소를 얻어 가게를 옮기게 되었죠. 가게가 이전했지만 엄마는 여전히 도시락 장사를 꾸준히 하셨습니다. 새로운 가게는 깔끔하고 번듯했지만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엄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새벽부터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며 엄마는 늘 같은 마음으로 음식에 정성을 쏟았어요. 저는 그런 우리 엄마의 인생을 진심으로 존경해 마지 않았습니다. 엄마처럼 열심히 살고 또 엄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저의 바람은 저를 스스로 공부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엄마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말이죠. 사실 처음에는 식품조리학과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의 곁에서 요리를 함께하며 엄마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엄마는 단호하게 절 말리셨습니다. 딸, 세상에 요리라는 게 참 좋은 일 같지만 하다 보면 이 고운 손이 다 부르틀 수밖에 없어. 엄마는 내 딸만큼은 꼭 깨끗하고 고운 손 그대로 들고 시집 보내고 싶어. 네가 엄마처럼 고생하는 건 엄마가 싫어. 엄마도 요리하면서 행복하다면서요. 나도 엄마처럼 하고 싶었는데. 엄마야 이미 이렇게 살아왔으니 괜찮지만 내 딸은 엄마가 못한 거 다 배우고 더 넓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 소원이다. 엄마는 여름엔 불 앞에서 땀 흘리고 겨울엔 꽁꽁 언 손으로 설거지하면서 살았어. 그런 힘든 일을 내 딸한테까지 물려주고 싶진 않아.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많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결국 엄마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유통과 마케팅을 중심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과에 진학하게 됐죠. 저의 꿈은 늘 엄마였고 모든 것이 엄마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대학생활 4년 동안은 사실 경제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등록금이 부담스럽긴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한 번도 제 등록금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매 학기 등록금을 내시면서 늘 미안해하는 저를 따뜻하게 안심시켜 주셨죠. 엄마가 초등학교까지밖에 졸업하지 못해서 배움이 짧다면서 저만큼은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돈을 버는 이유는 전부 저에게 투자하기 위함이라 하셨죠. 저는 그런 엄마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다니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한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엄마가 메뉴판을 수정하고 싶어 할 때마다 제가 옆에서 도왔죠. 엄마, 오늘은 메뉴판 새로 만들까요? 딸, 미안한데 이번에 새로 배운 메뉴가 있거든? 그거 좀 써줄래? 저는 그럴 때마다 더욱 엄마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엄마 스스로 한글을 읽고 쓰는데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한글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엄마는 당연히 망설이셨어요.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고, 머리가 굳어서 힘들 것 같다고요. 하지만 간단하게 읽고 쓰는 건 가능하셨던 엄마였기에 외래어 같은 것만 천천히 배우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날부터 저는 서점에 가서 어른들을 위한 쉬운 문제집을 사다 드렸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컴퓨터를 켜고 EBS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강의도 보여드렸죠. 강의를 트는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엄마가 컴퓨터를 다루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마우스를 쥐는 손이 어색했고 키보드를 누르는 것도 서툴렀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다독이며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드렸습니다. 반복된 학습 덕분이었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의 모습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엄마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너튜브도 보는 법을 배우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너튜브에서 보고 배운 레시피를 따라하기도 하시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음식들도 만드셨죠. 예전엔 글을 몰라 사기를 당했던 엄마가 이제는 컴퓨터와 스마트폰까지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놀랍고 감동적이었어요. 저의 꿈은 언제나 엄마였고 모든 시작점도 엄마였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사랑과 지지 덕분에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하고 또 엄마와 함께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우리 엄마처럼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저는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취업난 하지만 눈을 조금만 낮추면 갈 수 있는 회사가 꽤 많다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막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한 프랜차이즈 카페 본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엄마가 하는 식당과 카페라는 건 전혀 다른 분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좀 더 생각해보니 언젠가 우리 엄마가 지금의 사업을 더 키워서 밀키트 사업을 시작하거나 도시락 판매를 전국 체인으로 확장할 때 제가 이 회사에서 배우는 프랜차이즈 관리법이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관리팀이라고 하면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사실 하는 일은 꽤 단순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지역구 매장에서 물품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공급해주고 불시에 점검을 나가서 정량을 제대로 지키는지 레시피를 제대로 따르는지 체크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어요. 어느 날 관할 매장 중에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 매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일을 시작한 이후 관리 매니저가 벌써 3번이나 바뀐 곳이었어요. 회사에서도 그 지점을 문제 지점으로 찍어놓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관리를 맡게 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4번째 매니저가 새로 왔어요. 이번엔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사에서 오신 분이죠? 제가 새로 이 지점 관리 맡게 된 최지훈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 인사를 나눌 때부터 느낌이 좋았습니다. 특히 그 매니저는 일을 아주 꼼꼼하고 성실하게 처리했어요. 매장에 필요한 물품이 생길 때마다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요청을 했고 물품 부족으로 매장 운영이 멈추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항상 미리 알려줬죠. 덕분에 저도 일을 하기가 참 편했습니다. 저는 늘 관할 지역 매장을 돌아야 했기 때문에 한 매장에 오래 머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매니저는 그런 저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줬어요. 어느 날 제가 그 매장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급히 매장을 점검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바쁘신 것 같아서 오늘도 커피 한 잔 내려놨어요. 시간 없으셔도 한 모금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저희 매장 커피 맛있어요. 매니저님 같은 분만 계시면 본사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 편하겠어요. 솔직히 여기 오는 게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워낙 매출 안 나온다고 본사에서 압박이 심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사실 제가 온 뒤로 매출이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좀 더 열심히 해서 본사에서 이 매장 다시 보게 만들어야죠. 그의 말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그의 부임 이후 매장의 분위기도 점점 좋아지고 있었어요. 직원들도 밝아졌고 손님들도 점점 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 매장에 갈 때마다 매니저는 저에게 커피 한 잔을 내려줬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잠시 자리에 앉아서 업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일을 했습니다. 엄마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저는 일을 열심히 배워나갔고 그는 매장을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저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 매니저와 계속 함께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곳에서의 생활에 점점 더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의 그런 친절이 사소해 보였지만 저에게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통 6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바뀌던 매니저 자리를 그가 무려 1년을 버텼을 때 저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져서 축하의 의미로 작은 케이크를 사가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도 저희는 매장 문제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가끔 회의가 끝나고 점심을 함께 먹기도 했고 신메뉴 시식 테스트를 부탁하기도 하며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어요. 사실 업무 외적인 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게 조금씩 많아지면서 저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던 늦은 오후였죠. 퇴근 준비를 막 마쳤을 무렵이었는데 휴대폰에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본사 관리자님,
큰일 났어요. 비가 많이 와서 간판이 누전돼서 매장 전체가 정전됐어요. 그의 긴급한 목소리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우산을 챙길 생각도 없이 급히 가방만 들고 매장으로 뛰어갔어요. 비가 너무 세차게 내려서 금세 온 몸이 젖었습니다. 제가 허겁지겁 매장에 도착했을 때 그가 놀라서 매장 앞에서 우산을 들고 뛰어나오며 말했죠. 아니, 우산도 안 쓰고 뛰어오시면 어떡해요. 본사 관리자님 진짜 프로페셔널한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 심각한데 무슨 프로페셔널이에요. 그도 제 모습을 보고 긴장이 풀렸는지 함께 웃었죠. 사실은 상황이 매우 급박했는데 이상하게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장 밖에서도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데이트는 특별할 것 없이 남들이 흔히 하는 평범한 데이트였어요. 주말에 영화를 보거나 맛집을 찾아다니며 저녁을 먹고 가끔 공원에서 산책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느덧 우리가 연애한 지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35살이 되었죠. 어느 날 그가 조금은 긴장된 모습으로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친 후였어요. 그가 갑자기 작은 상자를 꺼내면서 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그의 진지한 프로포즈를 받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울먹이자 그는 다정히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울지 마요. 앞으로 울 일은 제가 절대 없게 해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우리가 2년 동안 함께 카페 일을 하면서 서로의 업무도 이해하고 공감대가 잘 형성됐다는 게 큰 역할을 했죠. 시간이 갈수록 저는 그와 함께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며칠 뒤 저는 엄마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어요. 엄마는 깜짝 놀라시며 소리치듯 말씀하셨습니다. 뭐야? 아니, 여태 연애한다는 말 한 번 없더니 갑자기 결혼이라니. 딸, 엄마 너무 놀랐잖아. 엄마, 축하해 줄 거죠? 축하는 당연하지. 근데 한편으론 좀 섭섭하네. 내 평생 친구가 이제 다른 사람 품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집안은 뭐 하는 집안이야? 우리 집이 너무 모자란 건 아닌지 모르겠네. 엄마, 걱정 안 해도 돼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 프랜차이즈 카페 운영하고 있고 부모님이 조금 투자업 같은 거 하신다고 하긴 했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말했지만 예비 신랑네 집안은 생각보다 재력이 있는 편이었어요. 그가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특히 예비 시어머니가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박다고 들었거든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걱정이 되신 듯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하고는 꽤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괜찮겠냐고요. 저는 엄마를 안심시켰어요.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은 것 아니겠냐고요. 돈이 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그 사람이 절 정말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엄마는 웃으시며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은 거지 하고 제 말에 마음을 놓으신 듯 했어요. 저 역시 엄마의 그 밝은 미소를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에게 있어 결혼이란 엄마 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엄마가 더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살아가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상견례 장소는 예비 시댁에서 정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죠. 솔직히 말해 제가 우리 엄마 식당에서 하자고 나설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예비 시댁에서 좋은 식당을 많이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냥 믿고 맡기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상견례 며칠 전 예비 신랑이 절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자기야, 우리 엄마가 프랑스 음식점에서 상견례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괜찮겠어? 뭐 좋아. 난 어디서 해도 괜찮아. 그런데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해? 그러자 예비 신랑은 살짝 눈치를 보면서 제 심기를 거스르는 말을 했어요. 그게 자기 어머니가 배움이 좀 깊지 않으시고 오래 식당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프랑스 요리는 낯설어 하시지 않을까 해서. 아, 뭐 그 정도야 괜찮아. 엄마가 불편하시면 내가 알아서 도와드리면 되지. 순간 그 말이 제 기분을 상하게 만들더라고요. 사실 그 말이 배려라고는 생각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엄마를 은근히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제 자신을 달랬어요. 마침내 상견례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예비 시댁에서 골랐다는 유명한 프랑스 요리 전문점이었어요. 입구에서부터 웅장한 분위기와 화려한 장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가게를 둘러보며 살짝 긴장하신 것 같았지만 애써 미소를 유지하셨죠.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정하려고 메뉴판을 펼쳤는데 순간 저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영어도 아닌 불어로 쓰인 메뉴판이었던 거예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엄마도 메뉴판을 보며 조금 멍한 표정을 짓고 계셨죠.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메뉴판을 자신있게 펼치더니만 우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걸로 주세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우리 엄마 앞으로 메뉴판을 툭 던지듯 밀면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사돈은 장사를 오래 하셨다고 들었는데 초등학교만 겨우 나오셨다고 하던데 맞으시죠? 하긴 초졸이면 장사로 먹고 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겠어요. 이 메뉴판은 불어로 쓰였는데 사돈이 읽으실 수나 있나요? 아이고, 안 되시겠지. 한글도 잘 모르신다던데요. 순간 테이블 위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죠. 어떻게 상견례 자리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때 예비 신랑이 다급하게 엄마를 말리듯 끼어들었어요.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그 얘기는 나중에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굳이 여기서 왜 얘기를 꺼내? 저는 더 이상 이 자리가 무엇을 위한 자리인지 헷갈렸습니다. 단순히 촌티나는 며느리 집안을 불러다가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 와중에 예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아니 못 읽으셔도 처먹는 건 문제 없죠? 그냥 제가 알아서 주문할게요. 사돈, 앞으로 우리 집안과 어울리려면 생활 수준에도 좀 맞춰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능숙한 발음으로 웨이터에게 불어로 주문을 하더군요. 저는 도저히 참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옆에 계시던 엄마가 피식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엄마를 빤히 바라보며 묻더군요. 어머 사돈, 제가 뭐 웃긴 말 했나요? 왜 웃으세요? 아니요, 사부인이 말씀하시는 모습이 너무 재밌어서요. 뭐가 재밌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뭘 그렇게 웃기게 했다고? 이 가게요. 제가 운영하는 곳인데요. 엄마의 말에 식탁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 예비 신랑 역시 놀라서 입을 벌린 채 절 쳐다봤어요. 어머 사돈, 농담하시는 거죠? 정말 여기 주인이시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이 가게를 좀 알아서요. 네, 사부인. 제가 글은 좀 부족해도 사업머리는 있거든요. 프랑스에서 셰프를 직접 초빙해서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불어 메뉴판은 제가 제시한 거예요. 고객님들이 이국적이라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그 자리가 상견례 자리라는 것도 까먹은 채 우리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고 통쾌했습니다. 엄마를 무시하려던 사람들의 표정이 그대로 굳어있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속으로 통쾌한 웃음이 나왔죠.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한동안 입을 떡 벌리고 벙찐 얼굴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도무지 이 상황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말이죠. 겨우 정신을 차린 듯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잠시만요. 뭐라고요? 이 가게를 누가 운영한다고요? 지금 그쪽에 운영한다고 하셨나요? 시장 통해서 분식집 장사나 하고 도시락 팔던 분 아니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도시락 팔고 분식집 장사해서 번 미천으로다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프랑스 요리 전문점을 차렸습니다. 우리 딸이 대학 다닐 때 저한테 요리를 제대로 배워보라고 학원도 보내주고 인터넷 강의도 신청해줬거든요.
그때 제일 재미있었던 게 바로 이 프랑스 음식이었어요. 아이, 무슨 인간극장도 아니고 그런 일이. 여기 운영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리고요, 아까 주문하신 거 말인데 베르누아제가 아니라 버터누아제입니다. 메뉴판은 제대로 읽지도 못하면서 참 당당하시네요. 뭐라고요? 아니, 지금 누가 누굴 보고 지적을 하는 거야? 참나, 별꼴이야. 엄마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알려준 거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큰 소리를 내고 그래?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혀까지 쯧 하고 차셨죠. 예비 시어머니는 그제야 상황이 제대로 파악된 듯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니, 정말로 그쪽이 이 가게를 운영하신다고요? 근데 이상하네요. 제가 알기로 이 가게 주인 이름은 지수인가 그런 이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이름은 미향인가 하는 이름이라고 들었는데요. 예비 시어머니는 뭔가 잘못된 것을 잡아낸 듯 확신에 찬 표정으로 다시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유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미향. 제 이름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꼭 제 이름으로 해야 하나요? 제가 블랙핑크인지 뭔지의 지수라는 친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 좀 빌렸어요. 제 사업인데 제가 이름 정도 마음대로 못 씁니까? 이 레스토랑 제가 메인 셰프랑 같이 시작한 가게예요. 지금 드시게 될 음식들 제가 직접 만든 레시피입니다. 그리고 이 메뉴판요. 못 읽는 줄 아셨나 본데 메뉴 만들면서 이름 다 외웠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마침 주문을 받으러 온 직원이 엄마를 보고 반갑게 인사하며 말을 걸었어요. 사장님, 지난번에 사장님께서 특별히 요청하신 신규 레시피로 끓여낸 송아지 스튜부터 준비할까요? 코스 요리로 내어드리라고 지시하셨었죠? 됐어. 아마도 이분들 금방 일어날 것 같은데 나랑 우리 딸만 나중에 따로 주문할게. 엄마의 그 말을 듣자마자 예비 시어머니는 눈앞이 캄캄한 듯 그대로 뒤로 넘어가듯 기절을 하는 척 했어요. 물론 실제로 기절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순간 진짜 기절한 줄 알고 깜짝 놀라서 가슴이 철렁했죠. 예비 신랑의 표정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사색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식은땀을 뚝뚝 흘리면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기까지 했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이 고급 프랑스 레스토랑의 주인이었다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저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참 통쾌했어요. 하지만 진짜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잠시 후 레스토랑 메인 셰프가 부엌에서 나와서 엄마에게 다가왔어요. 셰프는 외국인이었는데 유창한 한국어로 엄마와 친근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수 사장님, 오늘 소개하신 새로운 메뉴 손님들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안해 주신 레시피 있잖아요. 제가 조금 더 다듬어서 다음 주부터 정식으로 메뉴판에 올리겠습니다. 셰프는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제 생각에는 직원들이 이 테이블에서 일어난 상황을 일부러 메인 셰프에게 말을 한 것 같았어요. 예비시댁의 무례한 태도에 혼쭐을 내주려고 일부러 나와서 이 상황을 더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것 같았죠. 예상적중.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예비 시어머니는 거의 비명을 지를 정도로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분이 메인 셰프인데 지금 지수 사장이라고 그런 거예요? 사돈한테? 언제는 그쪽이라더니 이제는 또 사돈? 이 레스토랑 제가 시작하면서 직접 프랑스에서 초빙한 메인 셰프입니다. 사업이 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실력 있는 셰프를 알아보는 눈도 있어야죠. 아까 메뉴판 못 읽는다고 절 놀리셨는데 메뉴판 읽는 거랑 제대로 된 음식 만드는 건 좀 다르다는 거 오늘 배우셨을 거라 믿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결국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을 잃었고 예비 신랑은 제게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자기야, 나 정말 몰랐어. 정말 미안해. 아니,
이런 가게를 운영한다는 걸 왜 미리 말을 안 했어? 글쎄, 난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 상견례는 그렇게 예상치 못한 엄마의 반전 덕분에 예비 시댁이 완전히 망신당하는 자리로 마무리되고 있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엄마는 역시 그 누구보다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절대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제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때였어요. 우리 엄마 옆에 서 있던 직원이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을 빤히 보더니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아요. 혹시 오늘 사업차 방문하신 거였나요? 이분 지난번에 저희 매장 가맹 계약 때문에 본사랑 이야기가 오가던 분 아닌가요? 직원의 말에 저는 순간 깜짝 놀라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을 돌아봤어요. 예비 시어머니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예비 시어머니는 최근 우리 엄마의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계약을 준비 중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예전에 살짝 이야기를 했었죠. 예비 시어머니가 투자업을 한다면서 저희 가게의 프렌치 콘셉트가 워낙 좋아서 지방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고요. 우리 엄마는 사실 최근에 배우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디저트 분야였습니다. 엄마는 늘 새로운 요리를 배우는 걸 좋아하셨고 특히나 제과 제빵은 기초부터 탄탄히 배워야 한다며 학원을 다니면서도 바쁘게 시간을 보내셨죠. 그렇게 디저트와 메뉴 개발로 바쁘셨던 엄마는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업무는 전적으로 담당 매니저와 메인 셰프에게 맡겨놓고 거의 손을 놓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예비 시어머니가 가맹 상담을 하러 왔어도 엄마가 직접 얼굴을 마주할 기회는 없었죠. 그래서 서로를 잘 몰랐던 겁니다. 직원의 말을 듣고 있던 매니저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생각났어요. 지난달이었나? 본사로 상담 전화가 왔었어요. 지방 쪽에서 프렌치 스타일의 카페형 브런치 레스토랑을 런칭할 계획이라고 하시면서 저희 브랜드와 꼭 함께하고 싶다고 하셨었죠. 그 말을 듣자 예비 시어머니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녀의 얼굴엔 이미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눈은 흔들리고 있었죠. 아니에요.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그게 아니라 예비 시어머니는 변명을 하려고 애썼지만 이미 상황은 너무 늦어버린 후였어요. 예비 신랑 역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저와 엄마를 번갈아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그동안 은근히 무시하고 있던 장모님들 사람이 알고 보니 사업 파트너였던 거니까요. 아마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웠겠죠. 엄마는 그 와중에 일부러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척하면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분명하게 들리도록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어요. 매니저야, 우리 가맹 희망자 면담 기준에 서비스 태도나 고객 응대 같은 윤리 문제도 포함돼 있었지? 오늘처럼 고객 앞에서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고 메뉴판을 던지는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로 계약 못한다고 확실히 기록해둬. 엄마의 차갑고 단호한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을 잃었어요. 사실 이 상황을 보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시장에서 닭발 장사를 하고 도시락을 싸던 우리 엄마가 갑자기 고급 프랑스 식당의 주인이 되었는지 말이죠. 저도 솔직히 처음엔 놀랐었어요. 하지만 앞서 살짝 지나가듯 이야기했듯이 우리 엄마는 이미 오래전부터 요리 자체에 큰 흥미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여러 요리 강좌와 인터넷 강의를 접하면서 적극적으로 배우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엄마가 가장 관심을 보인 요리는 뜻밖에도 프랑스 요리였어요. 한글도 어렵게 읽으시던 분이 외국어로 된 레시피와 요리법을 배우기 위해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엄마가 안쓰러우면서도 너무 대견했죠. 그래서 옆에서 메뉴 이름과 요리법을 한글로 정리해드리면서 함께 공부했어요.
어느 날 엄마는 학원에서 프랑스 요리를 배우고 돌아오시며 제게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프랑스 요리라는 게 생각보다 우리 한식하고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특히 그 버터 소스라는 게 우리나라 음식하고 접목하면 정말 훌륭한 맛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신나서 이야기를 하셨죠. 저는 솔직히 긴가민가 했어요. 프랑스 요리와 한식이 잘 어울릴 거란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하지만 엄마는 단호하셨습니다. 요리라는 것이 결국 맛의 조화인데 버터 소스의 풍미가 한식의 감칠맛을 더 살려줄 것 같다는 말이셨죠. 확신이 있어서 시작을 해보고 싶다고 말을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엄마의 꿈을, 희망을 막을 수 있겠어요. 그 이후 엄마는 혼자서 레스토랑 사업 준비를 차근차근 하셨죠. 외국 셰프를 초빙하고 가게 인테리어도 세련되게 꾸미고 메뉴 개발도 꼼꼼히 하셨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프랑스 요리 전문 레스토랑이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제가 가까이서 지켜보며 얼마나 엄마가 멋있고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사실 저도 회사 일을 하면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배우고 있었지만 엄마는 이미 저보다 훨씬 더 크게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엄마는 한식 식당을 홀로 운영하면서도 늘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셨어요. 조금이라도 새로운 메뉴가 생각나면 손님들에게 시식을 부탁드리고 의견을 물었죠. 손님들이 솔직히 평가해 주시면 엄마는 그 의견을 꼼꼼히 적어두고 수정하며 본인만의 레시피를 하나씩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점 독특하고 개성 있는 요리가 탄생했어요. 그러던 중 엄마가 다니던 요리학원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요리 대회가 열렸습니다. 학원 원장님께서 엄마에게 대회 출전을 제안하셨어요. 임양 씨, 요즘 개발하신 메뉴 정말 맛있던데 이번 대회 나가보면 어떨까요? 충분히 가능성 있어요. 내가 그런 대회 나갈 자격이 있을까요? 다른 분들 다 전문가시던데. 대회에 출전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밤새 끙끙 앓는 엄마에게 저는 용기를 드렸어요. 어차피 떨어져도 그만인 대회 아니냐고. 이렇게 고민을 할 시간에 그냥 신청서를 넣으라고요. 게다가 엄마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요리들을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대회 성적이 뭐 얼마나 중요하겠냐고요. 나가서 상을 받으면 좋은 거고 못 받아도 그만 아니냐고 했더니 제 말에 용기를 얻은 엄마는 마침내 요리 대회에 출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연구한 레시피들을 하나로 모아서 출품했죠. 엄마가 선보인 요리는 프랑스 요리의 한식 특유의 맛을 절묘하게 접목한 독특한 메뉴였어요.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엄마의 요리가 심사위원들에게 극찬을 받으며 당당히 대상을 차지한 거예요. 대회가 끝나고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직접 다가와 엄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임양 씨, 정말 대단한 요리였습니다. 프랑스 요리에 이렇게 깊은 한식의 감칠맛을 접목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혹시 저와 함께 레스토랑을 열어볼 생각 없으신가요? 제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엄마는 기쁨과 놀라움으로 말을 잇지 못했죠. 이분이 바로 지금 엄마의 레스토랑 메인 셰프가 되신 분이었어요. 심사를 했던 프랑스 요리의 전문가였죠. 대회 우승으로 엄마는 가게를 오픈할 때 지원금을 받을 기회를 얻었고 바로 그 길로 닭발집을 정리하고 대출을 받아 꿈에 그리던 프랑스 요리 전문점을 열었습니다. 엄마와 메인 셰프의 협업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한 해, 두 해 시간이 흐르면서 엄마의 레스토랑은 예약 없이는 식사하기 힘든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 곳에서 프랜차이즈 사업 제안도 받았어요. 저는 프랜차이즈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괜찮다고 생각한 계약건이 있었는데 그게 하필이면 오늘 이렇게 엄마를 무시한 예비 시어머니의 사업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며 예비 신랑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를 정말 배려했더라면 처음부터 이런 프랑스 레스토랑을 상견례 장소로 정하지 않았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에게는 뿌리 깊은 선민의식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엄마를 무시한 예비 시어머니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셈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은 편치 않았지만 한편으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이다 결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예비 신랑과 예비 시댁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우리 엄마를 무시한 사람들과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죠. 저는 마침내 결심을 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긴가민가 했는데 오늘 당신한테 그런 선민의식 같은 게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 집이 늘 부자였으니까 나 같은 사람을 동정하듯 깔보면서 잘해준 거겠지? 난 그걸 진심 어린 사랑과 배려로 착각했어. 우리는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아. 헤어지자. 무슨 소리야. 정말 이런 일로 헤어지자고? 난 몰랐잖아. 장모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라는 걸 미리 알았으면 절대 이런 실수는 없었을 거야. 실수라고? 이게 어떻게 실수야. 당신 본성이 드러난 거겠지. 우리 엄마가 이런 레스토랑을 운영하는지 몰랐다고 해서 무시해도 된다는 거야? 몰랐으면 무시하고, 알았으면 존중하고? 난 그런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 우리 엄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그런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사람이랑은 절대 안 돼. 제 말을 들은 예비 신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을 질끈 깨물었어요. 결국 얼굴이 창백해진 채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 역시 당황한 표정으로 황급히 아들을 따라 나갔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사실 문제는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었지만 엄마는 본인의 배움이 덜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는 약간의 자책이 있으셨나 봐요. 저는 엄마를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이런 집안에는 내가 시집 가고 싶지 않다고 말을 했어요. 우리 엄마는 내 자존심이고 내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집안의 가족이 될 수 있겠냐고요. 저는 엄마를 다시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우리 엄마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과는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요. 엄마가 살아온 인생 그 자체가 저에게 가장 큰 교훈이라는 사실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겠다고 말입니다. 당연히 그 이후로 예비 시어머니와 진행되던 프랜차이즈 계약은 바로 물거품이 되었고 저는 그 사람들과의 연락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정리가 된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이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우연히 저희 레스토랑의 단골 손님 한 분이 급하게 연락을 주셨어요. 손님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죠. 저기 사장님, 혹시 요즘 SNS 같은 거 확인해 보셨어요? 좀 이상한 글이 올라와 있는데 아무래도 사장님 가게를 겨냥한 것 같아서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곧바로 SNS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글이 떡하니 올라와 있었어요. 내용은 대놓고 우리 가게를 겨냥한 듯 했죠. 세상에, 요즘 사람 속이고 결혼까지 하려는 무서운 여자들도 있네요. 초졸 엄마를 셰프라고 속이고 식당 주인이라 우기고. 누가 진실이고 누가 가짠지. 하여튼 사람 속이는 건 너무 쉽네요. 그 밑으로는 저희 레스토랑의 위치와 프랑스 요리 전문점이라는 설명까지 친절하게 덧붙여 있었습니다. 댓글이 줄줄이 달리고 결국 우리 가게 이름까지 그대로 노출되고 말았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이게 누구의 짓인지 확실히 알 순 없었지만 정황상 예비 시어머니나 예비 신랑 쪽에서 벌인 일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그대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는 SNS에 익명으로 누군가가 우리 가게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험담을 올려놓았다고 말을 했죠. 엄마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딸,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한테 그 녹음기가 있잖니. 엄마는 오래전부터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던 버릇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시장에서 사기를 당한 뒤로는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습관처럼 녹음기를 켜두셨던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도 엄마는 습관적으로 녹음기를 몸에 지니고 계셨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할 줄 몰랐지만 어쩌겠니. 우리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그 녹음본 그냥 공개해버리자. 저는 엄마의 말에 곧바로 동의했어요. 사실 우리 레스토랑도 공식적인 SNS 계정이 있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이미 소문을 듣고 일부 사람들이 악플까지 달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엄마는 SNS에 공식적으로 녹음본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글을 써올렸죠. 초졸이라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지성인의 태도일까요?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고 싶다고 찾아왔던 분이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녹음본에는 예비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던진 말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읽지는 못해도 처먹는 건 잘하시겠죠? 그 녹음본이 공개되자 SNS는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를 비난했고 진실이 밝혀지자 오히려 저희 가게를 응원하는 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레스토랑 계약을 진행할 때 자문을 구했던 변호사분이어서 저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죠. 변호사님은 녹음본과 SNS 게시물을 보시고 바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분명한 명예훼손입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업계의 이미지를 훼손한 점도 입증 가능합니다. 특히 SNS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변호사님, 바로 형사고소와 내용증명 진행해 주세요. 절대 참지 않을 겁니다. 그날로 형사고소장과 내용증명이 예비 시댁으로 전달됐습니다. 우리 레스토랑에도 공식적인 입장문이 올라갔죠. 며칠 뒤 예비 시어머니에게 경찰서에서 정식 출석 요구서가 전달됐습니다. 본인이 쓴 SNS 게시글이 명백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조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에 그제야 예비 시어머니는 당황하여 저희를 찾아왔어요. 사부인,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너무 흥분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정말 사람을 초졸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면서 SNS에 악의적인 글까지 올렸으면서 지금 용서를 구하시는 겁니까? 이미 선을 넘으셨어요. 당신은 이제야 깨달았겠죠. 진짜 무서운 건 학벌이나 돈이 아니라 신뢰와 품격이라는 것을요.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결국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고 사건은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학벌이나 돈,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은 진정한 존경이나 신뢰를 얻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하는 진실한 마음과 상대를 존경하는 품격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평생을 걸쳐 몸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죠. 저는 앞으로도 엄마처럼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시는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죠. 이 모든 것들이 엄마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은 우리 엄마였어요. 엄마는 그 이후 제 파혼에 대해 일절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저를 위한 배려이자 또 그 막대먹은 인간들에 대한 응징을 철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벌금을 맞고 계약건이 줄줄이 취소된 그 인간들은 지금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예비신랑 역시 제 눈치가 보여서 그런 건지 뭔지 가맹점을 이전하게 되었고요. 저는 상처를 안 받은 건 아니었지만 이 결정에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엄마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 거니까요. 앞으로도 우리 모녀 인생에 힘내라고 응원 댓글 남겨주시기를 바라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